자, 테마 6번이 자연인이죠. 자, 지금서부터 이제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인. 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 그럼 우리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예, 사람과 같은 자연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걸 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배우냐면은 이 인을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 있다 그랬죠? 물권, 채권, 요건 이제 재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재산을 어떻게 승계시켜 줄 것인가, 이거에 관한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가족법인 거예요. 그래서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원래 친족이나 상속은 말이죠, 그 민법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민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민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인 거예요. 물물 교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사람들 간에 어떤 규칙이 생긴 거고요. 이 규칙이 구체화된 것이 민법이거든요. 사법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으면 그 아들을 보호했을까요? 아들이 보호될까요? 보호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입니다. 걔가 크면은 이제 자기한테 보복을 할까봐 그 아들 죽이고 다 뺏어요. 부인까지 싹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뺏기고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형제 간에 어떻게 해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형제 간에 힘을 합쳐서 나이 먹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뭐가 돼요? 형의 지위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항상 동생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권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상속이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형사취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는 동생이 취한다라고 하는데, 이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취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형의 권력, 형의 재산을 다 동생이 어떻게 해요? 승계받잖아요. 승계받으면 형하고 조카, 형수하고 조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줘야 되잖아요. 지 마누라로 삼는다, 이거는 일제사관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주장했던 그 역사 인식을 일부 학자들이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권력이나 모든 지위, 재산을 다 갖기 때문에 형수와 조카들을 어떻게 했어요? 키워준 거예요. 부양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는 어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어도 어리겠죠. 그럼 외부 침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화되고 문화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형이 죽으면 누가요? 그 적장자가 상속을 받았던 거예요. 적장자, 아들만. 그래서 아들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조선의 경국대전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비하되고 좀 대우를 못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 일제 침략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본 사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그 문화정책인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요, 경국대전 같은 데 보면은 남편이 벼슬을 하면 부인도 똑같은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정경부인, 무슨 부인, 무슨 부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남편이 벼슬을 하면 부인도 같은 자귀를 줘요. 이렇게. 네,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옛날 양반집에 보면은 대감마님이 자기 부인한테 야! 라고 불러요? 여보 부인이라고 부르죠? 항상 존대를 해요. 저 밑에 것들이 보면 돌쇠하고 돌순이가 만나면 서로 말 트죠? 주막에 가면 주모가 아무하거나 말 트는 거지, 제대로 교육받은 그 가문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교육받은 가문에서는 말이죠,
시집간 딸한테도 분명히 상속을 해줍니다. 상속을 다 해줬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가 이렇게 접어들면서 남성 우월 사상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불만이 생기고, 일본 애들은 매너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이 정말로 족속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아니에요. 중하위 집단들을 한국에 이렇게 보내서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일본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빈의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원래 남존여빈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들이 합니다. 그죠?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거야. 원래가 평화시대가 오래가면 여성들의 힘이 세져요. 그런데 여성들의 힘이 세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꾸만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거고 교류가 필요한 건데요.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민법을 공부하면요, 세계사라든지 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한국도 친족 관계, 상속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친족 상속 관계가.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법은 뭐냐면 물권과 채권인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권은 뭐라고 얘기했죠? 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권리에 관해서 중복적으로 복잡하게 서술할 필요 없이 서로 공통점만 뽑아서 만드는 게 뭐예요? 총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권리인 거예요. 권리. 자, 권리는 누가 행사할 수 있고, 이걸 권리의 주체. 권리 행사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 권리의 객체.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 대상물에다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겠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요. 그걸 권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물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거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예외가 거의 없죠. 법에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행위는, 우리 법률 행위의 개념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법률 행위는 그냥 계약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합의만 있으면 계약의 내용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죠. 또 사전 변경이 생기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은 법률 행위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률 행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는 자가 누구예요? 권리 주체죠. 권리 주체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인부터 보는데,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주체가 되느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뭐가 따른다 그랬죠? 의무가 뒤따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의무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리 능력이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의무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다. 원래는 권리 의무 능력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리 의무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은 모두 다 권리 위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는 뭐라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법이 의무 위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왕이 곧 국가고 왕의 말이 곧 법이죠. 그러니까 국왕이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을 위해서, 과인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해라, 너희들은 이걸 해라, 너희들은 이걸 해라.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건 너희들은 나한테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써놓은 게 뭐야? 의무예요. 국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인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 과정을 거치고 막 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시민혁명 뭐 이런 거 생기고 권리장정 같은 게 만들어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야! 국민이 없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결국은 왕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거고 또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바로 서는 거고 국민이 내주는 세금 갖고 왕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대신 니네들은 우리에게 이런 걸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다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니네들한테 이런 걸 받을 거 있다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화된 게 뭐죠?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권리 위주로 법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상 안에는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왜? 내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위주로 법이 쓰여져 있어도 그 안에는 뭐가 항상 쫓아다닌다고요? 의무가.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도 이행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다. 이해하셨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능력은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의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지능 이런 정도를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또는 지능 정도야. 그러니까 정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래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6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어. 어머니가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6살이에요. 하나는 6개월 됐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겠죠. 그래요. 작은 아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가 정신력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모유 수유가 좋다 그래서 모유를 먹입니다. 먹이는데 얘가 이제 이가 날라 그러는데 자꾸 엄마를 깨물어요. 저도 이제 큰 놈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깨물면 엄마가 엄마를 깨물었어요. 아들놈이. 그럼 거꾸로 자꾸 팹니까? 이게 엄마한테 해를 가해? 그리고 거꾸로 잡고 볼기짝 팹니까? 어머니들 안 그러셨죠? 그래도 먹이죠. 아프다고 하면서 손가락 놓아갖고 물지마 물지마. 걔 못 알아들어요. 근데 통사정해가면서도 먹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애 모르고 그러는 걸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걸 보고 큰아들이 여태까지 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지 혼자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태어나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이제? 뒤로 쭉 밀려나간 거죠. 이게 부러웠던 거야. 부러우니까 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젖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또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먹였다. 그래 너도 와. 그래서 먹였다. 그랬더니 얘처럼 깨물었다. 이건 뒤지는 거죠. 얘도 깨물었대. 이거는 문 앞에 베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지나가다가 아빠가 자초지종하면 더 패죠. 나는 어떡하려고 이놈 자식이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의사 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틀리다 맞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뭐라 그래요? 의사 능력이다.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특정한 행위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지위, 자격, 이걸 뭐라 그래요? 책임 능력이다. 얘한테 깨물었다고 해서, 만약에 20살 먹은 애가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깨물었답니다. 형사처벌 받죠? 얘는 그 깨물었다고 형사처벌 보내야 되겠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사 능력은 있어도 책임 능력은 부족한 거죠. 그 정도 갖고 책임질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야. 자기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뭐라 그래요? 책임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위 능력이다. 여기서 행위는 법률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 즉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획일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것이지 민법에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책임 능력은 민법에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책임 무능력자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서 봤듯이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엄마한테 했는데 얘는 책임지지만 얘는 야단 맞지만 얘는 야단 안 맞죠. 야단 맞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갈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깨물어서 상해를 입힌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얘 사람 깨물었어, 안 깨물었어요? 상해까지 입혔죠?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얘네들은 똑같은 일을 했죠? 얘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은 민법 규정도 없다 그랬어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요. 이거 하나 좀 중요하고요. 그럼 이 능력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자, 사람의 생존 과정을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도표 같은 거 많이 그려요. 그리고 그 카페에 가면은 아마 그 보실 거예요. 이제 법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실종 선고 기간 이렇게 쭉 해서 스토리를 끝까지 암기하면 다 되는 것들은 전부 도표를 해놨어요. 도표로 해서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거기 보세요. 31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생해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게 생존한 동안이죠. 그럼 언제를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전부 노출소래요. 자,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셔도 우리 여성 수강생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기가 출산되는 과정을 보시면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 아기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진통설인 거예요. 이건 형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부 노출설, 그러면 출산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은 어머니 몸에서 다 나왔어요. 태를 가르기 전에. 그런 거야. 그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는 출생한 거고 권리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또 독립호흡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호흡을 하다가 세상에 처음 나와서 독립적으로 호흡하는 게 뭐죠? 응애야. 응애하는 거야. 애가 놀라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탯줄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혼자 이 차가운 공기, 날카로운 차가운 공기를 마신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이 독립호흡설인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어요? 전부 노출설, 이걸 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태를 가르기 전에 심장이 뛰고 있으면 얘는 뭐죠? 살아서 출생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거야. 사망은 심박은 심장 얘기하는 거죠. 심박이 영원히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마칠 종자죠. 정지가 아니고 뭐죠? 종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장사설 그래. 심장이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 요 기간 동안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기, 그러죠? 전부 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예요. 출생신고한 때가 아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봤는데 애가 태어났다.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녀석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10분의 1 줘. 이럴 수 있죠. 10분의 1이 30만 평이래요. 뭐 할아버지 돈 좀 있는 분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걔는 출생과 동시에 아직 출생신고도 안 해서 인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땅 30만 평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권리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 행위능력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의사능력도 생기고 책임능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뭐가 생겨요? 의사, 능력 또는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그 12세에서 14세 정도가 되면은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형법에서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 13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고 만 13세부터는 형사처벌 받아요. 소년원에 보내는 거예요. 만 13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죠. 만이니까. 그죠?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요.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할 때까지 이때까지 행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19세 이상을 뭐라고 불러요? 성년자라고 얘기하죠? 성년자. 19세 미만은요? 미성년자인 거야. 쭉 다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럼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요만큼이잖아요. 의사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미성년자 10살 미만 2살, 3살도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 중에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닌대요. 17살이래요. 그럼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은 있잖아요. 또 거기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권리 능력은 항상 다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권리 능력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능력, 그래서 지금 권리 능력 요거 받고, 즉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얘기하죠. 이건 의학적인 용어고 법학적인 용어는 어머니가 태를 가졌다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태에서 출생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불러요. 태아. 태아도 보호해야 될까요? 네, 태아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아 보호에 관해서는 일반적 보호주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개별적 보호주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는 일반의 개념이 뭐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도 모든 인간관계하고 똑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 보호주의고요. 이런 일반적 보호주의는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몇 개 나라에서 이걸 취하고 있어요. 카톨릭에 관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태아도 완전한 생명차로 보죠. 카톨릭에서는 절대로 유산이 금지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카톨릭에서는 유산을 금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연인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몇 개 나라에서만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태아든 자연인이든 똑같이 취급하는데, 한국은 국교가 카톨릭인가요? 아니죠. 그럼 한국은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개별적 보호주의 이걸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민법 법조문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조문이 있을 때만 태아를 보호합니다. 특별히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태아를 보호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은 이런 법조문이 있을 때만 태아를 보호한다. 이런 법조문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라고 해요. 5개. 손상유유대, 그래서 암기시킬 건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암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태아를 보호합니까? 안 합니까? 태아를 보호하죠? 보호하는데,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보호해요? 특별한 법률관계에서만 보호해요? 특별한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보호한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개별적 보호주의다. 거기에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몇 개 있다 그랬어요? 5개. 그래요. 5개.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앞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나머지 다 보지 마시고 손, 상, 유, 대 이것만 하세요. 이게 손배청,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 상속, 유중, 유류분, 대습상속인데 이건 나중에 암기하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손상, 유유대. 이것만 암기해두면 집에 가서 손상, 유유대만 하지 또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세요. 시키는 것만 하세요. 진짜로. 민법은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나온다 그러면 나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단계적으로 나가서 80점 이상 받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하세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알지 말라 그랬잖아. 또 손배청이라는. 이건 상속, 유류분, 그 다음에 이건 유증, 대습상속인데 이건 다 재산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주로 나온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하여튼 손상, 유유대 해보세요. 예, 됐어요. 요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볍게 하나 볼 게 있는 거예요. 자, 법조문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뭐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증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류분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렇게 써놓은 거예요, 법조문을. 시원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법조문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해석에 관해서 아주 분분합니다. 여기 이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지조건이고 해제조건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태아인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대. 임신한 엄마한테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서 애가 기형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래도 권리 능력은 있죠. 그래요. 태어났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시점에서 애가 기형이 생긴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약물을 투여한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출생하고 나면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헷갈릴 수 있죠. 공부 안 됐으면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애가 기형으로 됐다는 걸 알았대요. 엄마 참 고민 많이 했겠죠.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엄마가 그래도 낳겠다라고 낳았대요. 그러면 의사가 분명히 불법행위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벌써 태아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태아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런데 애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사산했대. 그럼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 권리 능력자가 안 됐잖아요. 지금 손해배상해서 태아 주려는 거지 엄마가 가지려는 게 아니죠. 근데 애기가 출생해서 보니까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대. 그럼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잖아요. 받았다가 돌려준다. 태아 보호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거래 안전은 해칠 수 있어요. 받았다가 돌려준다. 그럼 그 의사는 얘가 출생했나 안 했나 이것만 노려보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걸. 그런 학설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있다가 출생해서 살아서 출생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시를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학설이 있어요. 자, 어떤 게 판례의 태도일까요? 후자는 놔뒀다가 애가 출생하고 나면은 그때 사고 발생 시를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러면 애가 태어난 거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 보호에는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거래 안전 보호에는, 전체적인 거래 안전 보호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어떤 게 판례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뒤쪽인 거지. 왜? 판례는 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 안전을 먼저 따져요. 그런데 단순한 학자, 다수의 학자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태아 불쌍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고, 혹시 사산인 경우에는 돌려주자. 그럼 사산이 아니면 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출생했으면 그냥 가지면 되고. 그러면 판례의 태도는 어떠냐면 아직 청구하지 말고 있다가 출생하면 그때 청구하자. 그럼 출생하지 않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가지 학설은 똑같은 거예요.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출생해야 결국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만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출생을 해야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는 하되, 행사 시기만 미리 하자, 나중에 하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손해배상 청구 먼저 했다가 사산하면 돌려주고 출생하면 계속 갖고, 결국은 출생해야 얘도 재산을 갖는 거죠. 사산의 경우에는 돌려주니까 못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의 태도는 어때요? 하지 말고 있다가 출생하면 청구해서 재산을 갖고, 사산하면 아예 청구도 하지 말고.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결국은 살아서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출생해야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다만 태아인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재산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거예요. 두 가지 학설. 그래서 판례의 태도를 정지 조건, 학자들의 태도를 해제 조건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설 이름 들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학설 이름은 나중에 이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시험에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쓰는 시험에는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렇게 쓰는데, 여기 혹시 나오면 판례의 태도, 학자들의 태도 이렇게 물어보고 90%는 판례의 태도를 물어봐요. 그럼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생하면 사고 발생 시로 소급해서 청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아 보호에 유리해요? 거래 안전 보호에 유리해요? 거래 안전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럼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까? 예, 그래요. 출생해야만. 그러면 학자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않아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나요? 아니죠. 해제 조건설인 학자들도 결국은 태아가 사산인 경우에는 돌려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학설은 모두 다 살아서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거야. 그래서 거기 태아의 권리 능력 행사 시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다. 라서 정지 조건설, 해지 조건설 나오는데 두 학설의 공통점이 중요한 거예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사산의 경우엔 권리 능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종기 그랬어요. 권리 능력의 종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사망. 사람의 자연인에게 사망만이 유일한 권리 능력의 소멸 사유가 된다. 아시겠죠? 권리 능력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능력에 관한, 요건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죠? 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어요. 권리 능력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야? 죽은 걸로 하자 그런 얘기죠. 둘이 약속하면서 나 죽은 걸로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안 되는 거죠. 나 너 가져 이거 가능할까요? 나 너 가져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유치하게 한번 해봤던 적 있죠? 옛날에. 그 벌써 언제적 얘기냐? 그죠? 네. 그때도 우리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권리 능력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권리 능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다 뭐다? 강행 규정이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자, 그래요. 권리 능력의 종기가 그런데 그 밑에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사망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부모도 없대요. 부모도 없고 배우자 B는 있는데 자녀분도 없대요. 부모도 없고 자녀분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재산은 누구께 될까요? B께 되겠죠? 그렇습니다. 뭘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잖아요. 상속받는 걸 사회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상속받는 걸? 이런 식으로 상속받는 거 뭐라 그래요? 잘 모르세요? 아니야. 이거 배우자한테 받는 거. 사회학적인 용어로, 법률 용어 말고. 아니요. 법률 용어고, 그거는. 사회학적인 용어를 많이 아셔야 돼. 개 탔다 그래요. 제대로 개 탔죠. 개돈도 안 넣고 개 탄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상속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승계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다. 언제 승계받는다 그랬어요? 사망하면. 그러니까 얘가 언제 사망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말고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으면 여기 사망했대요. 그러면 둘이 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비율은 며느리가 좀 많지, 배우자가 많지만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분도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혼자 개 탄다 그랬죠? 개 타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죽자마자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형제간들이 있다고, 형제간들이. 가불병, 이렇게. 그럼 이분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분의 상속 지분은. 예? 돌아가시자마자 1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상속을 받고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반대래. 이분이 돌아가시고 1초 있다 죽었대요.
그러면 여기 상속권이 없잖아요. 얘가 돌아가실 때 여기 살아있었어, 안 살아있었어요? 여기 죽을 때 여기 안 살아계셨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망 시기는. 왜? 재산 상속과 관련돼서. 또 언제 죽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죽으면 이분은 뭐가 되죠? 옆집 아저씨 쳐다봐도 되죠? 옆집 아저씨 만나도 되지. 밤에 만나, 낮에 만나? 아이, 돌아가실 때 낮에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병상에 계시지만 아직 안 돌아가실 때, 좀 수준이 떨어지나요? 네. 병상에 계시지만 아직 안 돌아가실 때, 그 옆집 아저씨 만날 때, 밤에 만나요? 낮에 만나요? 밤에 만나야지, 은밀하게. 분위기는 그게 더 좋죠, 사실은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언제 죽었는지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재산 상속이라든지 또는 혼인관계 유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렇는데 이 사람의 죽은 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망을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이거에 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설명이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해서 세 가지 유형을 나눴는데, 하나가 동시 사망의 추정이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가 조금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1초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1초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이분 상속권 갖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고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상속인이 죽을 때 상속받을 사람이 살아있어야, 피상속인이 죽는 그 순간 상속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사망하지 않은 상태야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만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죽었대. 둘이 동시에. 하나, 둘, 셋, 꽥! 그리고 같이 죽었대요. 그러면 상속권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사망했을 때, 피상속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둘이 동시에 죽었으면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야, 안 살아있었던 거야? 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사망의 추정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한 위난으로 두 사람 이상이 사망을 했고 사망의 선우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주고,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례가 굉장히 멋지고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본 수업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 칼기가 괌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국내에 2천억의 재산 그 상속 소송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어쨌든 대습상속은 인정했어요. 이제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대습상속은 인정을 했는데, 그 대습상속이 며느리한테는 상속이 됐는데 사위한테는 상속이 안 되고 있다가 그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사위도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사회가 남자가 박대받는 사회예요, 여자가 박대받는 사회예요? 남자가 모든 법적인 면에서 남자가 많이 불리해요. 실제로 남자들은 죽으면 처갓집 종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아직도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남자가 죽으면 처갓집 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며느리는 죽으면 시댁 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며느리는 자기 친정 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판례가 바뀌어갖고. 그죠? 갈 데가 많어. 근데 수컷들은 갈 데 없어. 산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불 속으로 가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동시사망의 추정인데, 자, 두 가지 사례를 놓을게요. 자,
동일한 위난으로 두 사람 이상이 사망했대요. 동일한 위난으로 두 사람 이상이 사망했는데 사망의 선우를 밝히기가 어려우면 어떡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의 선우를 밝히기가 어렵대, 이것도요. 그럼 누가 먼저 죽었는지 밝히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사망한 사람끼리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동시 사망의 추정은 시신은 확인한 거예요. 시신은 확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사망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픔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에 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못 낸 거고 다음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시신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돼? 사망 확인되죠?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시신이 발견 안 되면 관공서에서 조사를 하죠.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몇몇 사람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를 쓰면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사망으로 추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시신이 발견된 거야, 안 된 거야?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관공서에서 경찰관들이 나가서 조사하잖아요. 법의학자들이 가서 조사하죠. 조사해서 여기는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의 어떤 보고서를 쓰면 이걸 가지고 사망으로 기재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제도가 있어요. 실종 뭐라 그래요? 선고. 이건 이제 법원에서 집 나가서 애 삐져갖고 살짝 삐지면 몇 년 가요? 3년이죠? 살짝 삐지면 3년이요. 되게 삐지면요? 4년 걸려요. 되게 삐지면 4년이야. 그런데도 되게 삐져서 풀릴 때가 됐는데도 1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다란 위난을 당했대요. 항공기가 추락했대요. 또 선박이 침몰했대요. 전쟁에 나간 자가 전쟁이 끝났답니다. 또 기타 쓰나미 등을 당한 자가 있대요. 그러면 쓰나미 끝나면 얼른 살아있으면 와야 되죠. 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온대. 그러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거기는 몇 년이요? 1년인 거야. 제가 아까 그랬어요. 되게 삐져서 나간 몇 년이라고요? 4년. 그리고 삐진 거 끝났는데도 또 안 온대. 1년 동안. 그럼 합이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1년하고 5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사고를 당했다. 항공기가 추락했다. 선박이 하늘에 항공기가 추락했다. 바다에서 뭐요? 선박이 침몰했다. 육지에서는 전쟁이 끝났다. 기타 놀러가서 쓰나미에 쓸려갔다. 이런 거죠. 이건 특별실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이런 걸 당한 자, 일정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거는 간주해 주는 제도인데, 추정, 간주, 그냥 있다만 아시고, 이런 게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사망으로 어떻게 간주하고 이건 사망으로 추정해 주는 제도다. 요거 정도 아시면 돼요. 됐죠? 쉬었다가 행위 능력 하겠습니다.